네, 안녕하세요. 가족과 학생 여러분. 이번 주 생명과학 2차 시 수업 영상입니다. 네, 이번 수업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어볼 예정인데요. 이번에는 올해 여러분이 6월 달에 본 2021학년도 6월 전국 연합 학력평가 문제 중 2회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인의 항상성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의 특성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원격 수업 내용이다. 네, 이 문제는 되게 난이도가 쉬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거는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을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선생님과 함께 했었던 온라인 수업에서 선생님이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의 차이를 비교하는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우리가 호르몬에 대해서 계속 자세히 배웠었죠. 네, 이런 호르몬들은 내분비샘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에서 분비를 하면 특이한 점이 분비관을 통해서 분비되는 게 아니라 혈액을 통해 이동을 했었죠. 이러한 혈액을 통해서 이 호르몬이 작용을 하는 특정 세포, 우리는 이러한 세포를 표적세포라고 했습니다. 표적세포는 그런 호르몬이 작용하는 기관을 이루는 세포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표적세포로 이동을 하면 표적세포에는 이 호르몬의 수용을 담당하는 수용체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세포막에 이렇게 수용체 형태로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호르몬들이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세포 안에서 굉장히 많은 화학 물질들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안에서 다양한 물질들이 서로 반응을 일으켜서 최종적으로 어떤 물질 대사가 일어나게끔 도와주는 게 호르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한번 학생들의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 A는 호르몬은 외분비샘에서 생성되어 분비관을 통해 외부로 분비됩니다. 라고 했죠. 이 학생의 말에서 틀린 말이 뭐가 있을까요? 네, 호르몬은 외분비샘이 아니라 내분비샘에서 분비가 됐죠. 내분비샘에서 생성이 돼서 분비관을 통해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혈액을 통해 분비가 돼서 혈액을 통해 표적기관으로 이동을 했었죠. 그래서 학생 A의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학생 B는 호르몬은 특정한 호르몬 수용체를 가진 표적세포에 작용합니다. 네, 방금 설명했듯이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표적세포로 이동을 해서 그 표적세포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수용체와 결합을 했었죠. 그래서 학생 B의 말은 맞는 말이 됩니다. 학생 C, 호르몬의 분비량이 부족하면 결핍증, 많으면 과다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예시를 들면 성장 호르몬으로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GH, 이런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결핍될 경우에는 이제 정상인보다 몸이 왜소한 왜소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과다할 경우에는 이제 거인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성장이 다 이루어진 후에 성장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면 말단 비대증과 같이 손발, 몸의 말단부가 커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 C의 말도 맞는 말이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B와 C가 됩니다. 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다리에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흥분 전달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 이 문제가 굉장히 그림이 많이 나오는 예시예요. 그래서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면, 다리에 자극을 주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다리 피부에 감각을 느끼게 되겠죠. 따라서 다리 피부에 분포하고 있는 A가 어떤 신경일까요? 다리의 피부 감각을 우리 몸 안으로 받아들여주는 감각 신경이 됩니다. 이러한 감각 신경을 통한 흥분은 척수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B가 척수를 구성하는
네, 연합신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척수의 연합신경과 연결되어서 다리의 골격근의 운동을 담당해주는, 즉 골격근의 수축을 담당해주는 흥분을 전달해주는 신경 C가 네, 운동신경이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는 척수신경에 속한다. 척수신경이라는 말 선생님이 한번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초신경계를 구조에 따라 나눴었죠. 그래서 말초신경계를 구조에 따라 나누면 뇌에서 뻗어나오는 뇌신경, 그리고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척수신경으로 구분했었습니다. 그래서 뇌신경 안에는 뇌에서 이제 뇌로 감각을 전달해주는 감각신경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고, 이러한 감각신경으로부터 받아들인 자극을 이제 뇌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얼굴 근처, 즉 뇌 근처에 있는 골격근의 움직임이나 뭐 이런 걸 담당하는 신경, 즉 감각신경으로 전달하는 감각신경도 뇌신경 안에 포함이 된다고 했었죠. 네, 마찬가지로 척수신경이라는 것도 척수를 구성하는 연합뉴런과 연결되어 있는 감각신경, 운동신경이 모두 다 포함되는 개념이었습니다. 따라서 A는 척수신경에 속한다. A는 감각신경이었죠. 즉 척수와 연결된, 척수를 구성하는 연합신경과 연결된 A 감각신경도 척수신경에 속한다라는 말은 네, 맞는 문장이 됩니다. 두 번째로 B는 말초신경계에 속한다. 네, B는 척수를 구성하는 연합신경이었으니까 B는 말초신경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척수라고 하는 중추신경계에 속하는 신경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네,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 C는 전근을 이룬다. 이 전근과 후근은 척수의 구조와 연관된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죠.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척수의 후근은 주로 감각신경과 연결된, 즉 감각신경과 척수를 구성하는 연합신경이 연결된 부분이 척수의 등 쪽, 즉 후근이었고, 척수의 전근은 척수를 구성하는 연합신경과 연결된 네, 운동신경과 연결된 부분이 척수의 전근이었습니다. 따라서 C는 운동신경이기 때문에 운동신경은 전근을 구성한다 또는 전근을 이룬다 라는 말은 네, 맞는 문장이 되겠죠. 따라서 7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됩니다. 네, 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뇌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와 C는 각각 대뇌, 소뇌, 중간뇌 중 하나이다. 네, 이 문제 또한 지난 2020학년도 6월 모의고사에 또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뇌의 구조는 여러분이 정말 잘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는 뇌의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네, 대뇌일 것이고, B는 뇌의 즉 대뇌와 간뇌 밑에 존재하는 네, 중간뇌입니다. 그 다음에 C는 대뇌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네, 소뇌가 되겠죠.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걸 모두 고르면 A의 겉질은 회색질이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 강의에서 대뇌와 척수의 속질과 겉질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대뇌의 겉질과 속질, 척수의 겉질과 속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회색질인 부분만 표시를 해볼게요. 대뇌에서 신경세포체들이 모여있는 회색질은 네, 겉질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척수에서 신경세포체들이 모여있는 회색을 띠는 부분인 척수의 네, 속부분인 속질이었죠. 그래서 이 내용도 수능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의 겉질은 회색질이다. 이 말은 대뇌의 겉질이 회색질이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네, 맞는 내용이 되겠죠. B에는 시상하부가 존재한다. B는 중간뇌였어요.
그래서 시상하부가 존재하는 거는 간뇌이기 때문에 ABC에도 속하지 않는 ABC에 속하는 영역이 아니겠죠. 그다음에 C는 중간뇌이다. 네, C는 대뇌의 아래쪽에 위치한 네, 소뇌입니다. 그래서 네, C는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네, 기억 1번이 되겠네요. 네, 1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떤 뉴런의 축삭돌기에서 흥분이 1회 전도될 때 지점 1에서 3에서의 막의 이온 통로를 통한 이온의 이동을 나는 이 뉴런의 막전이가 휴지전이일 때 세포 밖과 안의 이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1에서 3은 각각 재분극, 탈분극, 분극 상태 중 하나이며 기억과 니은은 나트륨과 칼륨 이온 중 하나이다. 네, 일단 그림 1, 3의 상태가 재분극, 탈분극, 분극 상태라고 했으니까 각각이 통로 상태를 보고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1은 나트륨 통로도 막혀 있고 칼륨 통로도 막혀 있는 경우니까 물론 일부 칼륨 통로는 열려 있겠지만 1이 분극 상태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네요. 그 다음에 2는 칼륨 통로는 닫혀 있고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세포 밖에서 안으로 나트륨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와 같은 상황은 네, 자극이 와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일 거고 네, 마지막으로 3은 나트륨 통로가 닫혀 있고 칼륨이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은 재분극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나의 표를 볼게요. 나는 막전이가 휴지전이일 때 세포 밖과 안에 이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요거를 이온의 분포를 보고 기억과 니은이 어떤 이온인지를 알아내야 되는데요. 우리가 휴지전이라고 하는 거는 뉴런이 분극 상태일 때의 막전이를 휴지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분극 상태일 때 이온의 분포가 어떻게 되나 살펴보면 분극 상태일 때는 나트륨과 칼륨 통로가 닫혀 있고 일부 칼륨 통로만 열려 있어요. 이때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게 계속 작동을 하고 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나트륨은 계속 바깥으로 나가고 칼륨은 계속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세포 안과 안에 150 정도가 존재하고 세포 밖에 3.5에서 5 정도 존재하는 게 기억이 뭘까요? 세포 안이 밖보다 더 많은 이온인 칼륨 이온이 됩니다. 다음에 니은은 세포 안보다 세포 밖이 더 높죠, 농도가. 그래서 니은이 나트륨 이온이 되겠죠. 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나트륨이다. 네, 기억은 칼륨이었죠. 1에서 나의 이온 분포가 나타난다. 네, 1은 칼륨 통로와 나트륨 통로가 대부분 닫혀 있는 분극 상태겠죠. 근데 나가 휴지전일 때의 이온 분포를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1에서 나의 이온 분포가 나타난다는 맞는 문장이 됩니다. 디귿 2에서 나트륨은 나쁜 통로를 통해 확산된다. 네, 2는 탈분극 상황이었죠. 이때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농도가 높은 바깥쪽에서 나트륨 농도가 낮은 세포 안으로 확산을 통해 이동하는 거니까 나트륨은 통로를 통해 확산된다 라는 말은 맞는 문장이 됩니다. 따라서 10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 여러분이 알아봤으면 하는 것은 분극, 탈분극, 재분극 상황일 때의 이온 통로의 개폐 여부와 그리고 이때 나트륨과 칼륨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막전이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꼭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네, 1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시냅스로 연결된 두 뉴런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시냅스라고 하는 게 뭐였죠? 하나의 뉴런과
다른 뉴런 사이의 그 미세한 틈, 즉 이 부분이 시냅스가 되겠죠. 시냅스로 연결된 뉴런 두 가지가 나와 있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래요. 가는 원심성 뉴런이다. 우리 이 그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죠.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가와 같은 뉴런은 감각 뉴런이었습니다. 감각 뉴런. 또 다른 말로 구심성 뉴런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가는 원심성 뉴런이다 라고 하는 건 틀린 말이고 나는 민마리집 뉴런이다. 우리 뉴런을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 나누면 마리집 신경과 마리집이 없는 민마리집 신경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요 내용은 선생님이 등교 수업했을 때 칠판에서 필기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신경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었고 또 이때의 흥분 전도 속도의 차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림만 보면 나와 같은 뉴런에는 축삭돌기에 마리집의 구조가 없죠. 그래서 나는 마리집이 없는 민마리집 뉴런이다 라는 게 맞는 문장이 되겠죠. 디귿. 지점 P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가에서도 도약 전도가 일어난다. 여러분이 이 내용이 굉장히 정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꼭 별표를 쳐놨으면 좋겠네요. P에다가 자극을 줬을 경우에 물론 나트륨의 이동이 P 지점으로부터 양방향으로 퍼지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나에서 그림을 보면 이 부분이 나 뉴런의 신경세포체죠. 그런데 신경세포체에서 그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으로는 흥분 전달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흥분의 전달 방향은 어떤 한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다음 뉴런의 신경세포체나 가지돌기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이 흥분의 전달을 담당해주는 게 신경 전달 물질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어떤 한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만 분포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면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수용하는 수용체가 신경세포체나 가지돌기의 막에만 분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흥분 전달 방향은 축삭돌기 말단에서 다음 뉴런의 신경세포체나 또는 가지돌기 방향이었죠. 따라서 나의 P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다 해도 이쪽 방향으로는 흥분 전달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따라서 가에서 흥분이 전도되는 즉 도약 전도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2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 2번이 되겠네요. 1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이 문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은 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계에 의한 동공 크기 조절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중간내와 척수 중 하나이다.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선생님이 오늘 동공 좀 크게 해봐 또는 동공 좀 작게 해봐 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따라서 이러한 동공 크기를 조절해주는 신경은 자율신경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이 어쨌든 뇌나 척수인 중추신경계와 연결되어 있는 건 여러분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가와 나가 각각 중간내인지 척수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일단 구조를 통해서 기억과 니은 먼저 볼게요. 가에서 뻗어나온 신경은 신경세포체가 가에서 뻗어나오고 있고 두 개의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뉴런의 길이가 더 길이가 길죠. 따라서 가에서 뻗어나오는 자율신경이 부교감 신경이 될 것이고
나를 보면 나라고 하는 중추신경계에서 뻗어나오는 신경이 앞에 있는 뉴런이 길이가 더 짧네요. 따라서 나에서 뻗어나오는 신경이 교감신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와 나가 각각 중간뇌인지 척수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게 또 나왔네요. 교과서 92쪽에 나와 있는 그림과 관련된 내용이죠. 우리 교감신경의 신경세포체는 그 중에서도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어디에서 뻗어나왔죠? 네, 모두 척수에만 분포하고 있었죠. 반면에 부교감 신경 중에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주는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전, 즉 요거죠.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중간뇌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 내용 교과서 92쪽 그림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그 그림을 이해하고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럼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뇌줄기에 속한다. 네, 여러분 가가 중간뇌였죠. 그리고 나가 척수였죠. 선생님이 뇌줄기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뇌줄기에 속하는 세 가지 뇌가 뭐였죠? 첫 번째가 중간뇌, 두 번째가 뇌교, 세 번째가 연수였습니다. 따라서 가인 중간뇌는 뇌줄기에 속한다. 이거는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억이 흥분하면 동공의 크기는 작아진다. 기억이 의미하는 건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이었죠. 즉 어쨌든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의 흥분 전도가 일어난다면 부교감 신경은 동공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니까 니은도 맞는 문장이 됩니다. 동공을 축소시켜주죠. 디귿. 니은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다. 네, 여러분. 요거 진짜 많이 그리고 있죠, 요즘. 요것과 첫 번째가 뭐죠? 신경절 이전의 뉴런의 길이가 더 짧은 교감신경이고 두 번째가 부교감신경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각각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보면 교감과 부교감은 둘 다 신경절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됐었고 차이는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는 노르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됐고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는 신경절 이전 뉴런과 같이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었습니다. 자, 디귿의 문장. 니은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다. 아세틸콜린이 아니고 니은은 교감신경이기 때문에 노르에피네프린이 되겠죠. 따라서 13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니은 4번이 됩니다. 14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T1일 때 근육 원섬유 마디 X를 나는 근육 운동 시 T1에서 T2로 시간이 경과할 때 지점 P와 Q 중 어느 한 지점에서만 관찰되는 단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 중요한 문장이고 X는 좌우 대칭이다. 구간 기억은 B만 있는 부분이고 구간 니은은 A와 B가 겹치는 부분이며 T1일 때 기억의 길이와 니은의 길이를 더한 값은 0.9 마이크로미터이다. A와 B는 각각 액틴과 마이오신 필라멘트 중 하나이고 T1일 때 H대의 길이는 0.4, T2일 때 X의 길이는 2.6 마이크로미터이다.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앞으로 많이 모의고사에서 보게 될 텐데 너무 설명된 내용이 많아요. 이럴 때는 표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지금 시간이 T1에서 T2로 흐른다고 했으니까 T1과 T2를 놓고 문제에서 주어진 것만 한번 표로 채워보는 거예요. 일단 처음 주어진 게 기억과 니은의 더한 값이었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을 더한 값이 T1일 때 0.9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T1일 때 H대의 길이가 0.4라고 했고 T2일 때 X의 길이가 2.6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이것밖에 없고, 그럼 일단 그림을 통해서 T1과 T2의 상황을 봐야 하는데, 일단 A와 B는 액틴과 마이오신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T1과 T2의 상황을 보면 T1일 때는 A와 B가 그 단면에서 같이 관찰이 되고 있어요. 즉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T2 시간이 흘렀더니 그 중에서 더 굵은 필라멘트만 남아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T1과 T2일 때 어떤 때가 어느 시간이 근육이 이완한 건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 있다가 더 굵은 마이오신만 노출이 된 상황을 통해서 이 지점은 P와 Q 중에서 P 지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림 나는 P와 Q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Q일 수 없는 이유는 Q는 지금 계속적으로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 있는 부분이죠. 즉 시간이 지나도 액틴과 마이오신이 계속 겹쳐 있을 겁니다. 그런데 P는 액틴이 만약에 더 얇은 필라멘트인 액틴이 더 멀어지게 될 경우, 즉 마이오신에서 겹쳐 있는 부분이 더 적어질 경우에 P에서는 마이오신만 노출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즉 이렇게 근육이 이완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 나와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T1일 때가 더 수축해 있는 상황인 거고 T2일 때는 근육이 이완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A는 마이오신 필라멘트이다. A는 일단 굵기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더 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맞겠죠. 그 다음에 나는 Q의 단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둘 중에 하나의 단면이라고 했으니까 Q일 경우에는 근육이 이완된다고 해도 액틴과 마이오신이 계속 겹쳐 있겠죠. 따라서 Q가 아니라 P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린 말이 되는 거고, 디귿, 니은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2 마이크로미터 길다. 일단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또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건데 한번 볼게요. 일단 T1일 때 기역과 니은을 더한 값이 0.9 마이크로미터였고 H대의 길이는 0.4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H대가 어디죠? 마이오신만 있는 이 부분이 H대죠. 그러면 주어진 자료만으로 지금 기역과 니은의 합 그리고 H대를 아니까 T1일 때 전체 X의 길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X는 좌우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T1일 때 X의 길이는 기역과 니은의 값 더한 것에 H대를 더하고 또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기역과 니은을 더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0.9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고 더하기 H대의 길이를 더해주면 1.8 더하기 0.4 즉 2.2 마이크로미터가 T1일 때의 X의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T2일 때 X의 길이가 2.6이라고 했으니까 T2일 때 근육이 이완했었죠. 그런데 몇 마이크로미터가 증가했죠? 플러스 0.4 마이크로미터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즉 근육이 이완을 한 거죠. 그럼 여러분이 그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전체 길이가 0.4가 증가할 때 H대의 길이는 얼마나 변할까요? 근육이 액틴이 이렇게 마이오신과 겹치는 부분이 적어지면서 전체 길이가 증가한 만큼 H대도 증가를 하게 되겠죠. 따라서 H대의 길이도
0.4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니은의 길이를 변화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근육이 이완을 할 때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지는 부분은 감소를 하겠죠. 그러면 니은의 길이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감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겹치는 부분이 감소하니까. 그러면 니은이 감소한 만큼 기억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적어볼게요. 즉 겹치는 부분이 감소한 만큼 액틴만 노출된 부분은 증가를 하게 되겠죠. 또 그 반대 상황도 적용이 돼요. 니은이 증가한 만큼 기억은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X는 전체적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H대가 0.4만큼 증가했다는 것은 이 부분, 즉 X의 중앙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플러스 0.2, 오른쪽으로 플러스 0.2만큼 증가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부분이 0.2씩 증가하려면 니은, 즉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 있는 부분은 0.2씩 반대로 감소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H대가 증가한 만큼 액틴이 밀려날 테니까 바깥쪽으로. 따라서 니은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2 마이크로가 길다. 즉 이완했을 때 니은의 길이가 마이너스 0.2씩 감소를 할 테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T1일 때는 T2일 때보다 0.2가 긴 거겠죠. 따라서 디귿은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기억은 니은이 마이너스 0.2만큼 감소하는 동안 액틴만 노출된 기억의 영역은 반대로 플러스 0.2 마이크로미터씩 증가를 하게 되겠죠. 지금 선생님이 적은 이 상황은 T2일 때 상황입니다. T2일 때. 즉 T2일 때는 니은이 0.2만큼 감소하고 T2일 때 기억은 플러스 0.2 마이크로미터만큼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즉 T1일 때, T2일 때 어느 상황에서 물어보는지를 문장을 잘 읽어봐야 돼요. 디귿에서 물어보는 건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어떻냐를 물어본 거니까 반대로 T1일 때는 니은이 더 길고 니은이 더 길고 기억은 더 짧겠죠. 왜냐면 T1이 수축한 상황이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 선생님이 이번 2회고사 시험에 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 일단 당황을 하지 말고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한 것처럼 여러분도 꼭 표로 정리를 한번 해놓고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표로 정리를 안 해놓으면 문장을 계속 읽게 돼요. 그러니까 밑에 내려와서 계속 위로 다시 가서 문제를 읽기 때문에 한번 표로 정리를 해놓으면 아마 계산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15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표는 밑마리집 신경 A의 지점 P에서 지점 D1부터 D3까지의 거리와 P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준 후 막전이가 각각 플러스 30mV가 될 때까지 경과한 시간을 그림은 활동 전이가 발생했을 때 각 지점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요 글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선생님이 한 뉴런을 이렇게 그릴게요. 그때 밑마리집 신경의 한 지점인 P에서 자극을 준 거예요. 여기가 자극을 준 지점이고 표에 거리가 4,6 기억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D1이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대략 4cm가 떨어진 거리이고 D2는 6cm가 떨어진 거리, 그 다음에 D3는 몇 cm가 떨어진지 아직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나타내 볼게요. 그리고 각각 P의 역지상의 자극을 준 후 막전이가 플러스 30mV가 될 때까지 경과한 시간을 나타낸 표입니다. 즉 D1에서는 4mC가 지나야 플러스 30mV가 됐다는 의미고 D2에서는 5mC가 지나야 플러스 30mV의 막전이가 나타났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D1에서
막전이가 플러스 30mV가 될 때까지 자극을 받은 후 걸린 시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일단 그 시간이 4ms, 4ms라고 나와 있고 이 4초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4초는 지금 D1에 자극을 준 게 아니고 D1에서 4cm가 떨어진 지점에 자극을 준 거기 때문에 4ms초에는 P에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이 D1까지 전달되는, 즉 이동되는데 걸린 시간, 그것과 D1에서 자극을 받은 후에 플러스 30mV의 막전이가 나타나는 데까지의 걸린 시간, 즉 플러스 30의 막전이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2ms가 흘러야 되죠. 여기에 2ms가 흐른 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몇 초라는 거냐면 이게 4ms라는 거예요. 여기 표에 4ms라고 나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요걸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흥분의 전도 속도입니다. 말 그대로 흥분 전도 속도라는 거는 축삭돌기 말단을 따라서 자극이 이동하는 속도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D1에서 플러스 30mV가 될 때까지 자극을 받은 후 걸린 시간이 4ms초니까 P에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이 D1까지 전달되는데 걸린 시간은 4ms초에서 2ms초를 빼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2ms초가 돼요. 그래서 흥분 전도 속도를 구하려면 D1까지 자극이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에당, 시간분의,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D1까지의 거리를 알아야 합니다. D1까지의 거리는 4cm라고 했고 D1까지 자극이 이동하는데, 즉 자극이 전달되는데 걸린 시간은 2ms초이기 때문에 흥분 전도 속도, 즉 이 민마리집 신경 A의 흥분 전도 속도는 2cm/ms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흥분 전도 속도를 구할 때 D1까지 걸린 시간, 요거를 꼭 구해줘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D1까지의 거리, 요거를 알아야 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은 10이다. 그러면 이 같은 신경 A에서의 흥분 전도 속도는 일정할 테니까 한번 구해보면 D3까지 잠시만요. D3까지 자극이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그리고 D3까지의 거리가 흥분 전도 속도인 2cm/ms가 되겠죠. 그러면 D3까지 자극이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요거는 여기서 제시된 이 7이라는 거는 D3에서 활동전이 플러스 30이 발생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이 7에서 플러스 30까지 되는데 걸린 시간인 2ms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5분의 D3까지의 거리인 기억이 2cm/ms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은 10cm가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문장이 됩니다. 두 번째, 니은. A에서 흥분의 전도 속도는 2cm/ms이다. 요거는 아까 구했었죠. 맞는 문장이 되고,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P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주고 경과한 시간이 2ms일 때, 경과 시간이 2ms초라는 거는
2mm초가 지났을 때 몇 cm가 이동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흥분 전도 속도를 구했으니까. 그러면 경과 시간이 2ms일 때 이동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도이니까 시간 2ms 곱하기 속도인 2cm/ms가 되겠죠. 그러면 4cm를 이동했다는 건데 표를 보면 4cm 이동했을 때 D1이라는 지점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를 다시 보면 D극과 같은 상황은 자극이 2초 동안 여기까지 그냥 전달만 된 상황이에요. 아직 D1에서 어떠한 막전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D1과 D3 모두 아직 어떠한 막전이의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마이너스 70mV로 똑같은 막전이를 나타내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냥 4cm가 이동을 한 그 순간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D극도 맞는 문장이 됩니다. 따라서 2번 15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네, 16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중추신경계에 속한 가와 나에 각각 연결된 좌율신경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심장과 방광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 중 하나에 신경절이 있고 C와 D 중 하나에 신경절이 있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한 개의 뉴런이다. 네, 여러분이 이 문제를 봤을 때 A와 B 중 하나에 신경절이 있고 C와 D 중 하나에 신경절이 있다는 것은 애초에 이 중추신경계로부터 가와 나에서 뻗어나온 신경계는 두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율신경이기 때문에 자율신경은 두 개의 뉴런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죠. 그럼 이제 이 심장박동을 억제하는 자율신경과 방광을 수축시키는 자율신경이 어떤 자율신경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심장박동 억제와 방광을 수축시키는 자율신경은 둘 다 부교감신경입니다. 네, 종종 여러분이 둘 중 하나는 왠지 교감신경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 어디에도 가와 나에서 뻗어나온 자율신경이 하나는 교감이고 하나는 부교감이다 라고 말한 문장이 없잖아요. 문제 속에서. 둘 다 교감일 수도 있고 둘 다 부교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심장박동을 억제하고 방광을 수축시키는 건 둘 다 부교감 신경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를 다시 보면 A, B, C, D에 각각 신경절이 하나씩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부교감 신경의 특성상 부교감 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더 길죠. 그래서 요걸 다시 그려보면 둘 다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고 따라서 A, B, C, D 중에서 신경절이 있는 부분은 바로 B와 D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선생님이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가에서 뻗어나온 신경은 이렇게 하나의 신경이고 신경세포체가 가에 있고 여기에 이렇게 신경절이 있고 B에 신경세포체가 있어서 신경절 이후 뉴런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나 또한 C를 지나서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이가 길고 신경절 이후 뉴런이 길이가 짧은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면 가와 나는 모두 척수이다. 그럼 이제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 교과서 92쪽 그림을 다시 보면 심장으로 뻗어나가는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광의 수축을 조절하는 부교감 신경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의 끝부분, 좀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와 나는 모두 척수가 아니라 가는 연수, 나는 척수에 있다고 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둘 다 부교감 신경이기 때문에 신경절 이전 뉴런의 길이가 더 길어서 신경절이 있는 부분은 B와
네, D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역과 니은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같다. 기역과 니은 둘 다 신경절 이전 뉴런입니다.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전 신경세포라는 거죠. 그러면 부교감 신경의 여기 이게 뭐죠? 갑자기 이런 생겼네. 이게 뭐야? 여러분 이게 뭐야? 어머머머머. 지울게요. 갑자기 이게 생겼네. 그래서 다시 그려보면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는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됐었죠? 그쵸.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됐었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부교감 신경은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도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됐습니다. 따라서 기역과 니은은 둘 다 신경절 이전 뉴런이기 때문에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같다가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틀린 말이고 디귿만 맞아서 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좀 이해 가나요? 근데 사실 위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신경이 둘 다 부교감 신경인 것만 알면 기역과 니은이 신경절 이전 뉴런이건 신경절 이후 뉴런이건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같을 테니까 사실 디귿은 쉽게 알 수 있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꼭 교과서 92쪽 그림 꼭 외워주세요. 네,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정상인에서 일어나는 체온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다는 각각 저온 자극과 고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반응 중 하나이다. 요거는 체온 조절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가부터 볼게요. 갑상샘에서 티록신 분비가 촉진된다. 네, 여러분. 티록신의 역할이 뭐였죠? 티록신은 물질 대사, 그 중에서도 세포 호흡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이었습니다. 따라서 티록신 분비가 촉진된다는 거는 그만큼 물질 대사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니까 포도당이 산화되면서 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는 의미고,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된다. 혈관의 확장이라는 거는 혈류량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혈류량이 증가하면 혈액을 통해서 내 몸 밖으로 열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열 발산량, 같은 말로 열 방출량이라고 해도 되죠. 열 발산량이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혈관이 확장된다는 거는. 마지막으로 골격근의 떨림이 증가한다. 근데 여기서의 떨림은 의식적인 떨림이 아니에요. 내가 지시해서 골격근아 수축해라 해서 지시해서 일어나는 떨림이 아니고 그냥 체온 조절 과정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골격근의 떨림 증상입니다. 요거는 교과서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골격근의 떨림이 증가한다는 거는 골격근이 떨리면서 내 몸에 열을 발생시켜요. 따라서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는 의미예요. 기억부터 볼게요. 티록신의 분비량이 증가하면 물질 대사는 촉진된다. 네, 티록신의 역할이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주는 호르몬이었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 되고, 나는 저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다. 저온 자극이라는 거는 추위를 느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위를 느낄 때 내 몸 밖으로 열이 더 많이 빠져나가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저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는 피부 근처 혈관이 오히려 수축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나는 고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디귿, 다에 의해 열 발생량이 감소한다. 골격근의 떨림은 즉 열 발생량을 의미하는 거니까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 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따라서 17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 1번입니다. 1번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2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문제를 보면 혈장 삼투압과 관련된 문제죠. 혈장 삼투압이라고 하면 바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호르몬이 ADH, 즉 항이뇨 호르몬이었죠. 선생님이 그때 등교했을 때 칠판에 강조했던 암기 내용이 있었어요.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체내 삼투압이 감소한 경우 ADH의 분비는 어떻게 됐죠? 같은 방향으로 감소했었죠. 선생님이 그냥 이거 외워놓는 게 편하다고 했었죠. 그러면 ADH의 역할이 수분을 재흡수하는 거니까 어디에서? 콩팥에서. 그러면 수분 재흡수는 오히려 감소할 거고, 수분이 재흡수가 안 되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오줌의 양은 많아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줌의 양과 반대로 오줌의 삼투압은 오줌의 양이 많아질수록 수분량이 많아지는 거니까 삼투압 오히려 농도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꼭 그냥 암기를 해놓는 게 편하다고 했어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래프는 혈중 X의 농도에 따른 기억의 값을 나타낸 그래프라고 했어요. 혈중 X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을 아니까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에 따라서 감소하고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가 반대로 증가할 때 오히려 기억의 값은 감소하고 있죠. 이런 거는 요 외운 내용만 보면 알 수 있어요. 항이뇨 호르몬이 증가했을 때 그 값과 반대되는 값은 뭐가 있죠? 오줌의 양이겠죠. ADH와 오줌의 양은 서로 화살표가 반대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린 이걸 통해서 기억은 오줌의 생성량, 문제에서는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이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오줌 생성량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볼게요. X는 항이뇨 호르몬이다.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삼투압 변화에 관여하는 호르몬은 항이뇨 호르몬 ADH가 맞죠. 니은, 기억은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이다.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콩팥에서 단위 시간당 물어보는 게 뭐예요? 수분 재흡수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수분 재흡수량의 화살표 방향은 체내 삼투압과 ADH의 양과 오줌의 삼투압과 같은 방향이죠. 그러면 혈중 펜을 볼게요. C1과 C2 중에서 ADH의 분비는 C1보다 C2가 크죠. 그러면 재흡수가 되는 정도도 C1과 C2는 같은 방향이니까 C2가 더 많겠죠. 반대로 C1일 때가 C2일 때보다 적다가 맞는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20번 문제의 정답도 기억, 니은, 디귿 5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 요거를 꼭 외워놓으라고 했었어요.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요 내용을 정말로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번 6월 달에 시행한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전부 풀어봤는데요. 여러분이 2020학년도 문제랑 21학년도 문제를 풀어봤는데 사실 내용이 좀 비슷하고 좀 겹치는 문제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시험을 볼 때까지 남은 시간 동안 2021년, 20학년도 말고 좀 다양한 학년도의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는 게 시험 대비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풀어보고 많은 그래프들을 해석해봐야 내용이 더 이해가 잘 되니까 꼭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은 3차 시수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